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봉사활동과 무료 급식소를 여는 작은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제 인생을 바꿔주신 저의 은인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지금은 단체를 운영하며 나라에서 표창도 받고 주변에서는 좋은 일 한다며 칭찬도 듣곤 하지만 이 모든 게 제가 잘나서 이룬 덕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냥 심부름꾼일 뿐이고 이 일을 계획하신 분은 다른 곳에 계시거든요. 제 사연이 그분이 계시는 곳까지 닿을지 모르겠지만 부디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들에게 베풀며 살 수 있는 지금과 달리 예전에 저는 참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간이었습니다. 누구를 돕는다는 건 감히 말로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으로 오히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처지였었죠. 기구한 제 사연을 조금이나마 설명하자면 저의 어릴 적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창피하고 씁쓸하지만 사실 저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처지였습니다. 기억도 없는 어린 시절 어느 고아원 앞에 버려져 있었다더라고요. 버려졌을 당시 3살 정도로 보였다고 했으니 몇 년간 불린 이름이라도 있었을 텐데 저는 그마저도 없던 무명의 고아였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무슨 사정으로 저를 이름도 없이 버리고 가셨는지 나를 거두지 못할 사정이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소아마비를 앓았던 제 사정을 생각해보면 아마 병든 내가 더 이상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예방접종을 맞지 못해 소아마비를 앓아야 했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도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랜 시간 동안 재활을 한 덕분에 지금은 웬만한 운동도 하고 활동에 지장 없을 정도로 다리가 좋아졌지만 어렸을 적 저는 한쪽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저보다 나이 있으신 분들은 반에 한둘 정도는 소아마비 환자들이 있을 정도로 예전에는 소아마비가 흔한 질병이었지만 60, 70년대부터는 백신 예방을 시작하여 소아마비 환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들었습니다. 덕분에 40대 제 또래 중에는 소아마비 환자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저는 접종을 받지 않았던 건지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고 학교에서 유일한 소아마비 환자였던 저는 어딜 가든 별명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 대신 절름발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걸 보면 처음부터 이름 없이 버려졌던 저의 숙명이었나 싶기도 하네요. 고아에 절름발이에 특출나게 똑똑하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은 저는 어딜 가든 늘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지내다가도 해외나 국내로 입양을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제게는 예외인 일이었습니다. 고아원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누가 하필이면 저 같은 아이를 입양할 생각을 하겠나요? 덕분에 입양 같은 건 꿈꿔보지도 못했던 저는 가족도 친구도 없이 따돌림을 당하며 늘 외톨이로 지내야 했습니다. 세상은 고아인 저를 무시했고 순수할 거라 생각하는 어린아이들 역시 절름발이와는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죠. 덕분에 평생 혼자로 지내며 외로움에 찌들어 살던 저는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상하게 늘 배가 고팠었는데 평생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이 바로 외로움이었다는 걸 얼마 전에야 깨달았어요.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채워져야 하는 건데 저는 마음을 나눠받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자라온 저는 나이를 먹으며 고아원마저 나와야 했고 그 후로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지 당시에는 먹고 살기 바빠서 외로움을 느낄 겨를도 제대로 없었네요. 얼마 안 되는 자립금을 쥐고 사회로 내던져진 저는 그 후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남들처럼 돌아갈 집도 고향도 없던 탓에 앞으로는 정말 제 힘으로만 살아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사회에서는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다 보니 아무것도 없던 저는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남모를 고생을 하며
어려움도 많았지만 저는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낫다 싶었어요. 그나마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북적거리며 같이 있으니 그때만큼은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은 그 공허함을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원래 사람을 뜻하는 한자가 두 명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만 봐도 사람이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인데 사람이 너무 오래 혼자 있다 보면 가끔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스스로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제 안부를 물어줄 사람도 없다 보니 존재가 희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가끔씩 그런 기분을 느낄 때면 정말 견딜 수 없이 쓸쓸해지곤 했는데 그나마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곤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더욱 쉬지 않고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가족 하나 없는 저한테 휴일이나 휴가는 별 의미 없는 일정이었으니까요. 남들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명절만큼은 챙기지만 저는 오히려 명절날 일을 하고 싶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은 꺼려하는 날이다 보니 수당을 더 챙겨받을 수도 있었지만 어차피 갈 곳도 없는데 집에서 혼자 있느니 밖에서 돈이라도 버는 게 좋았거든요. 가끔 운이 좋으면 회사에서 챙겨주는 명절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말이죠. 말하다 보니 괜히 불쌍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덕에 돈을 모을 수는 있었습니다. 저 혼자 먹고 사는 인생이다 보니 어디 돈 쓸 일 없이 버는 대로 모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 안 되는 월급을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대단한 목표가 있어서 돈을 모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남들처럼 결혼하거나 아니면 장사라도 해봐야겠다 그런 꿈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대단하게 바라는 건 없었어요. 그냥 적당히 깔끔한 집 하나 얻고 싶다는 꿈이 있었죠. 그것도 집을 사겠다는 생각은 아니었고 괜찮은 전셋집 하나 얻는 게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매일 좁고 곰팡내 나는 월세집을 전전해야 하는 게 지겨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은 아파트 전세라도 얻어볼 생각으로 열심히 저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0 전에 드디어 전셋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출 같은 것도 모르고 빚 같은 건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오로지 제 저축으로만 마련한 전세자금이었습니다. 딱 1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보니 얼마나 뿌듯했는지 당시에 저는 그 돈으로 제가 세상을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거의 10년이 걸려 모았던 돈이었기에 더 감개무량했던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돈으로 예산에 맞는 아파트 전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9억에 16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난생 처음 아파트에 살아보게 된 것이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저의 유일무이한 친구에게 알렸습니다. 야, 나 곧 아파트 들어간다. 이제 10년 만에야 내 꿈을 이루게 된 거야. 뭐? 진짜? 너 정말 집 구했어? 뭐 아직 내 집은 아니고 전세지만 언젠가는 살 수 있겠지. 좀 더 모으면 나 하나 살 집 구할 거야. 그 전까지는 전세라도 만족하려고. 야, 진짜 축하한다. 자식, 너 아파트 살아보는 게 평생 꿈이었잖아. 이사 가면 집들이는 꼭 해라. 당연하지. 어차피 부를 놈은 너밖에 없지만 내가 너 초대할게. 휴지 사들고 놀러와. 늘 외로웠던 저였지만 그래도 가끔 소주잔 부딪힐 친구 하나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학창시절 알고 지낸 오래된 친구는 아니었지만 한창 힘들게 노가다를 뜰 때 만났던 사회친구였습니다. 둘 다 어린 나이에 고생하며 만나서 그런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가까워졌었죠. 그 친구도 홀어머니 모시고 살며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탓에 서로 먹고 살기 바빠서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무슨 일이 있거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면 늘 서로를 만나 회포를 풀곤 했습니다. 가끔씩 그 친구를 만나 술 한잔씩 하는 게 제게 유일한 낙이자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기쁜 소식을 전하려 친구를 만났었죠. 친구는 늘 그렇듯 제 일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저를 축하해 주었고 저는 친구의 축하를 받으며 하루빨리 입주날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급한 마음에 입주날이 한참 남은 집을 계약한 탓에 입주하기까지 아직 몇 달이나 남아있었지만 몇 달만 참으면 이 지긋지긋한 반지하를 벗어나서 아파트로 들어간다는 생각에 저는 설레어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미처 누려보지 못한 행복을 기대하며 지내고 있을 때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가 들어도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만나자고 하는 친구의 전화에 저는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음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죠. 얼마 전에 봐놓고 그새 또 보자 그래서 놀랐다 야. 너 정말 무슨 일 있냐? 뭔데 그래? 무슨 일인지 말이나 해봐. 걱정되어 묻는 저의 물음에도 한참 동안이나 말을 하지 못하고 연거푸 술만 들이키던 친구는 혼자서 소주 한 병을 다 비운 뒤에야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현범아, 나 정말 염치 없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나 너한테 부탁 좀 해도 되냐? 그거야 당연하지.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게 염치가 없고 그러냐? 무슨 부탁인데 말하기 어려운 일이야? 내가 진짜 네 사정도 다 알고 그런데 내가 너 말고 어디 도움 구할 데가 없어서 그래. 제발 나 좀 도와줘라. 20대 초반부터 30까지 알고 지내며 제가 그 친구를 지난 몇 년 동안 봐왔지만 그 친구가 그렇게 뜸을 들이고 얘기를 꺼내기 어려워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원래 성격이 늘 당당하고 거침없어서 제 대신 억울한 상황을 따져 물어주기까지 하던 친구였기에 제가 늘 그 당당함을 본받고 싶을 정도였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나 말하기 힘들어하는 일이라면 아무래도 평범한 부탁은 아닐 것 같다는 예상이 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부탁일까 싶어 괜히 겁이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뭔데 그래 진짜.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이면 당연히 들어줘야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네가 말 꺼낸 거 아니야? 일단 말이나 해봐. 그게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 당장 큰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랑 수술비만 몇 천만 원이란다. 근데 나한테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겠어. 몇 천만 원은커녕 당장 통장에 다음 달 생활비도 없는데 말이야. 어머니는 돈 없으니 수술 안 받고 그냥 버티시겠다는데 그럼 그냥 누워있다가 돌아가신다는 거잖아. 내가 진짜 못난 아들인 건 알지만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걸 어떻게 보고만 있겠냐. 예상치 못한 친구의 얘기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뭔가 대단한 부탁을 할 것 같다 생각은 했지만 설마 돈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저랑 그 친구는 비슷한 형편이라 누구보다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사이였고 서로 없는 사정 뻔히 아니까 우리끼리라도 부담 주고 받지 말자며 돈을 빌리거나 돈 얘기를 하는 일은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친구가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낸다는 게 저는 여러모로 충격이었습니다. 나한테 얘기를 해야 할 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겠구나 싶었던 저는 그 친구의 얘기를 허투루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해서 말이야. 물론 금방 갚을 거야. 절대로 너한테 패 끼칠 생각은 아니야. 너 몇 달 뒤에 전셋집 들어가기로 했잖아. 그 돈 가지고 있는 거 나 잠깐만 빌려주면 안 되겠냐? 너 잔금 치르기 전에 꼭 갚을게. 돈 없다는 놈이 어떻게 몇 달 만에 갚겠냐 싶겠지만 방법이 있기는 하거든. 지금 우리 사는 집 내놨어. 유일한 재산인데 집 빼고 월세집이라도 얻을 생각이야. 지금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당장은 못 주고 2달 뒤에 줄 수 있대. 근데 그 2달 기다리다가는 우리 엄마 수술 못 받고 죽을지도 몰라. 친구는 살던 집을 처분해서라도 돈을 갚아주겠다며 몇 달만 돈을 빌려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몇 달 뒤면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날짜라도 어그러지면 곤란했지만 애원하듯 부탁하는 그 친구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죠. 다른 부탁도 아니고 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 말이에요. 돈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 생각했던 저는 흔쾌히 그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 돈 내가 빌려줄게. 어머니 수술부터 시켜드려. 정말 고맙다, 현범아. 내가 금방 갚을 테니까 믿고 기다려줘. 그만큼 믿었던 친구였기에 전 재산을 빌려주면서도 차용증 한 장 쓰지 않았었죠. 우리가 설마 돈 때문에 멀어질 거라는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만약 그 친구가 당장 돈을 갚지 못할 사정이 될지라도 저를 배신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 친구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보내놓고 친구 어머니의 소식이 궁금하여 전화를 걸었더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군요. 놀란 제가 떨어지는 심장을 붙잡고 그 친구의 직장까지 찾아갔지만 그 친구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애초에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던지 회사 사람들은 어머니 일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사를 가게 됐다며 퇴사를 했다더군요. 그렇게 저는 유일하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친구가 보여줬던 행동과 마음들을 보며 누구보다 그 친구를 믿었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0년간 모았던 큰 돈을 잃게 된 것보다 가족처럼 생각했던 친구가 나를 등쳐먹었다는 게 더 끔찍한 일이었어요. 애초에 부모가 버린 놈이 남의 부모 걱정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던 건지 그 순간 제가 왜 살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하지만 겁쟁이였던 저는 스스로 나쁜 선택을 할 만한 결단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세 계약일은 코앞이었는데 잔금 치를 돈은 없었으니 결국 저는 계약금으로 넣었던 1,000만 원까지 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도 없었어요. 이 집도 이사 들어올 사람이 있었고 저는 당장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야 했죠. 그제서야 뒤늦게 부랴부랴 집을 구하러 다녀야 했던 저는 이사 나올 집의 보증금에 맞춰 겨우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월세집들도 많이 올랐는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월세로는 도저히 집을 구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싼 집을 찾다 어떤 동네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나 그 흔한 빌라 하나 없이 허름한 집들이 모든 걸 말해주는 동네였습니다. 아직 이런 동네가 있나 싶을 정도로 외지고 가난한 동네였죠. 싼 집을 찾던 저는 그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아파트 입주 날만 기다리던 몇 달 전과 달리 하늘에서 추락을 한 기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게도 그보다 더한 고생을 해봤으면서도 그 사이 조금 형편이 나아져 봤다고 예전 고생을 하기 싫더라고요. 고생 끝에 낙이 올 줄 알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런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이게 다 사람을 믿어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부모가 나를 버리고 자라서는 세상이 나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 있던 친구마저 나를 버렸다 생각하니 이런 제가 앞으로 누구를 믿고 살 수 있을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이 야속하다 싶으면서도 누구라도 정을 나누고 싶어 주위를 맴돌던 저였기에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더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외딴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된 저는 또다시 좁은 골방에 갇혀 외톨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제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 분이 계셨더군요. 제가 이사 들어가는 날 도와줄 게 없냐며 물으셨던 옆집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자기 몸도 못 가누실 것 같은 분이 청소라도 도와주겠노라 하시는 말에 저는 대충 거절 의사를 표현했어요. 이사 오는 거예요? 그 집에 오랫동안 사람이 안 살았는데 집 상태가 괜찮으려나 모르겠네. 보니까 급하게 이사 오는 것 같은데 내가 청소라도 같이 도와줄까? 예? 할머님이요? 됐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평소였다면 괜찮지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 인사 정도는 했을 텐데 그때는 가뜩이나 배신당해 날이 서 있던 탓에 그런 관심도 전부 귀찮고 짜증스럽게만 느껴졌었습니다. 짜증스러운 저의 반응에
옆집 할머니는 저를 물끄러미 보시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기분이 상하셨을 그 할머님과 다시 얘기를 나눌 날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누구를 알고 지낼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이사는 무사히 마쳤지만 전 재산을 도둑맞은 여파는 꽤 오래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에 천불이 날 것처럼 부글거리는 탓에 제대로 일을 나갈 수도 없었어요.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밥도 넘어가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저는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그동안 쓰지 않던 휴가를 몰아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두문불출하고 있었죠. 속이 답답해서 그런지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입맛은 당연히 없어서 밥도 제대로 안 챙기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몇 번 그놈을 찾아다녀 보기도 했지만 어디로 사라진 건지 찾을 수도 없었어요. 작정하고 도망간 놈을 어떻게 찾나 싶어 그냥 없던 셈 치려했지만 그게 쉽지도 않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빈속에 술이라도 들이부으려고 슈퍼에 다녀오려는데 이삿날 배웠던 옆집 할머님이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한참 서성이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말이라도 거시려나 했는데 저를 보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길래 저는 그냥 슈퍼를 다녀왔죠. 그러는 사이에도 할머님은 여전히 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분명 곤란한 일이 있으신 것 같았지만 내가 뭔 상관이냐 싶어 무시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추운 날씨 때문에 할머니를 무시하지 못하겠는 겁니다. 결국 저는 다시 걸음을 돌려 옆집으로 향했고 할머님에게 여쭤봤어요.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집에 안 들어가시고 계속 서 계세요? 그게 내가 잠깐 나온 사이에 대문이 닫혀버렸는데 열쇠를 안 가지고 나와서 말이야. 집에 아무도 없어요? 식구들은 언제 오시는데요? 나 혼자 살아. 올 사람 아무도 없어. 열쇠가 없으면 식구들 올 때까지 기다리셔라 퉁명스럽게 말하려던 저는 혼자 사신다는 할머니의 말에 결국 남의 집 대문을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 고마워. 덕분에 살았네. 다음부터는 잠깐 나오실 때라도 열쇠 꼭 챙기세요. 혼자 사시면 더 조심하셔야죠. 그래야지. 고마워, 총각. 혹시 밥 안 먹었으면 밥이라도 먹고 갈래? 이제 곧 저녁이잖아. 됐어요. 할머니 많이 드세요. 그러지 말고 밥 먹고 가. 내가 열쇠값 대신 치르고 싶어서 그래. 그러다 저는 얼떨결에 잘 알지도 못하는 옆집 할머니 집에서 밥을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술 사러 나왔다가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제 소매를 잡아끄는 할머니의 눈빛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 밥을 제대로 먹은 게 얼마나 지났나 기억도 나지 않던 탓에 저도 오랜만에 한 끼를 때워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옆집으로 들어간 저는 할머니 집에서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식탁을 보니 먹다 남은 누룽지가 있는 게 보이던데 저한테 해주신다고 급하게 새밥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찬장 깊숙이서 꽁치도 하나 꺼내서 찌개를 끓이시고 뚝딱 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아마 혼자셨다면 할머님도 다 식은 누룽지를 드셨겠다 싶었죠. 저 때문에 일부러 새밥까지 지으신 할머님의 마음이 감사했던 저는 차려주신 밥상을 감사히 먹었습니다. 밥 더 있으니까 먹고 더 먹어. 한창 튼튼할 나이에 너무 말랐는데 밥은 잘 챙겨 먹고 사는 거야? 그냥 뭐 대충 먹죠. 혼자 사니까. 혼자 산다고 대충 먹으면 안 돼.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사는 건데. 할머니도 누룽지 드신 것 같은데요, 뭘. 아이 참, 그런 건 또 언제 봤대? 그래, 나도 혼자 지내다 보니 밥에 물 말아 먹고 그러기는 하지. 그러고 보니 누가 와서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것도 참 오랜만이네. 덕분에 나도 따뜻한 밥 먹어보네. 할머님의 말씀에
순간 왠지 모를 뜨거운 게 올라오는 것 같았지만 허기에 급히 삼킨 밥 때문일 거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뭐 가끔 밥 혼자 드시기 싫으시면 저 부르시던가요? 그럴까? 나야 젊은 사람이 같이 밥 먹어주면 좋지. 그래, 자네도 자주 와서 밥 얻어먹고 가. 젊은 남자가 혼자 살면서 제대로 밥이나 해먹겠어? 내가 밥 챙겨줄게. 우리도 이제 이웃 사촌인데 잘 지내보자고. 그 후로 저는 할머니와 이웃사촌으로 자주 뵙고 지냈습니다. 할머님께 반찬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그 대신 저는 할머님을 도와드리며 밥값을 치렀죠. 무슨 사정으로 혼자 지내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에게는 왕래하는 가족이 없어 보였습니다. 늘 혼자 계시다 보니 집에 일손 도와줄 남자 하나 없었고 오래되고 낡은 집에는 고칠 곳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집안 수리를 해야 할 일이 생길 때면 제가 대신 할머님을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귀한 집밥 내어주시면서도 사례는 결코 싫다고 하시는 할머니셨기에 제가 그렇게라도 해드려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건 꽤 괜찮은 공생이었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노력으로 서로를 도우며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가는 것이죠. 그런 관계는 무엇보다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술만 마시고 있는 것 같은 저를 보시고도 할머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빈속에 술 마시면 속 버린다며 늘 밥을 챙겨주셨죠. 그런 할머니 덕에 방에만 갇혀있던 저도 많이 좋아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치유하게 된 거죠. 저는 금방 다시 일어나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고 다시 살아갈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다 그 이웃 할머님 덕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야 제 사정을 궁금해하셨을 할머님에게 저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아로 버려져서 절름발이로 괴롭힘당하고 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에게 전재산 사기당해 그 동네까지 흘러온 이야기를 들으신 할머님은 별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사연이 있겠다 싶었지만 그리 고생했을 줄은 몰랐네. 그래, 혼자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그런데도 이렇게 잘 버티고 살아줬으니 얼마나 대견해. 자네는 살아남은 걸로도 잘 산 거야. 지금은 당장 인생이 고되고 힘들겠지만 살다 보면 언젠가 웃을 날이 반드시 올 거야. 일단은 살아있어야 그런 행복도 누리고 살지 않겠어?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 글쎄요. 저도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 살아온 날이 30년이지만 여태껏 살면서 내가 행복해 본 적이 있나 싶네요. 뭐 가끔 웃을 일은 있었어도 그게 행복한 줄은 모르겠어요. 남들은 매일 웃고 살던데 저는 그런 날이 손에 꼽을 날이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기쁜 일이 있거나 생일날 행복하다 그러던데 버려진 탓에 생일도 잘 모르니까 매년 생일이라 그래도 와닿지도 않고요. 그냥 죽는다는 게 무서워서 못 죽는 거지 딱히 제 삶에 미련이나 기대도 없어요. 지금 같아서는 제발 더 이상 남들한테 상처받지 않고 현상 유지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젊은 사람이 그런 생각하면 쓰나? 행복한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행복하려고 웃는 거지. 작은 것 하나하나 감사하며 살다 보면 매일이 행복한 날이 올 거야. 자네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해보고 싶다거나 이루고 싶은 것 하나쯤은 있을 거 아니야. 꼭 현실성이 없다고 해도 말이야. 꿈 같은 건 없어? 사실 꿈 같은 거 이루지도 못할 텐데 꿔서 뭐하나 싶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저 같은 사람들 도와주면서 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내가 외로워서 그런지 도와주고 도움받고 그러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 주제에 남을 돕기는커녕 폐는 안 끼치면 다행이죠. 할머님과 저는 속에 있던 얘기들을 자주 나누곤 했습니다. 서로 찾아올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는 신세이다 보니 서로에게 의지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평생 생일 한번 제대로 챙겨본 적 없고 명절날에도 늘 혼자였는데 할머님도 저와 다를 것 없는 사정이셨거든요. 그 동네 몇 년 살면서 저는 할머니에게 가족이 찾아오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이 많으신 분이라 동네 분들과 잘 지내시기는 하시지만 이상하게도 자식이나 가족은 만나지 않으시는 듯 했죠. 가족이 없으신 건지 있는데도 못 만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할머님의 처지가 저와 비슷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혼자 계시는 할머님을 언젠가부터 자꾸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버이날이나 생신이나 특별한 날이 있으면 할머님이 오늘도 혼자 계실까 싶어 일부러 옆집 대문을 두드리곤 했었어요. 괜히 쑥스러워서 별말은 못하고 배고프다고 밥이나 차려달라 말하는 게 전부였지만 할머님은 늘 그런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진짜 자식도 아닌데 어버이날 축하한다 하기도 이상해서 그런 날마다 저는 말없이 케이크나 떡 같은 간식거리들을 들고 갔는데 어쩌면 할머님도 그런 것을 보며 제 마음을 헤아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좋으셨던 건지 아니면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으셔서 그러신 건진 몰라도 할머니는 제 생일을 챙겨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진짜 태어난 날도 아니고 버려진 날을 생일로 치는 제게는 생일이 기쁜 날도 아니었고 제대로 축하받아본 적도 없지만 그래도 무슨 날이라고 미역국 끓여진 생일상을 받는 건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생일이라는 날이 제게는 의미 없는 날이었을지 몰라도 그런 저를 챙겨주시려는 할머님의 마음만은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제 생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제가 그 동네에 이사가고 할머님을 만나고 많이 달라졌다 싶었습니다. 30여 년 살면서 늘 스스로 우울을 끌어안고 살았던 저였는데 그런 제가 할머님을 만나면서 자주 웃기도 하고 누군가와 행복을 나누며 다시 인생에 기대를 걸어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마 그때 제가 할머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삶의 희망을 잃고 정말 나쁜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고하니까 찾는 사람도 없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면 너무 지치고 유독 힘든 어느 날 더 이상 힘든 생을 살기 싫어 인생을 저버리지 않았을까 말이에요. 당시에는 할머님 덕분에 제가 살아간다는 걸 잘 몰랐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살아있는 것도 전부 할머님 덕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여유가 있고 외롭다고 한들 남한테 밥상 차려주고 관심을 쏟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받은 만큼 할머님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이에 왜 자식도 없이 혼자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했었죠. 처음에는 할머니가 자식 없이 사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인가 할머니에게 자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아들만 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자식들이랑 연락을 안 하세요? 명절에도 오지 않고 생신 때도 누구 오는 걸 못 봤는데요? 자식 농사가 내 마음같이 되지 않는지 그렇게 됐지. 어릴 적에는 엄마 품에서 안 떨어지겠다고 일하는 것도 못하게 하더니 나이 먹고 머리 자라면서는 다들 제 갈 길 가버리고 없네. 나도 다 키워둔 자식들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어디서 잘 살고 있겠지 생각하는 거지. 자식들 안 보고 산 지도 벌써 수십 년이야. 그 사이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다는 건 들었는데 오질 않으니 나는 한 번 본 적도 없지. 뭐 부모들만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지 않겠어? 자식들도 부모를 버릴 수 있는 거지. 할머님도
저와 당신의 처지가 다르지 않다 싶으셨던지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연유로 자식들과 안 보고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하시던 말씀들로 대충 유추해보면 아마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더 받을 게 없다 싶어 방치를 하는 듯 했어요. 부모에게 더 도움받을 것이 없으니 챙기지도 않겠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할머님은 혼자 살아내기 위해 늘 바쁘게 사셨습니다. 하루 종일 곰을 주우러 다니시고 틈틈이 마늘이나 나무를 다듬으며 부업 같은 것도 많이 하셨어요. 자식이 둘이나 되는데도 용돈 한 푼 못 받고 그 나이까지 고생하시는 할머님이 안쓰러웠죠. 그래서 제가 자식 대신 챙겨드리려 했는데 그런 저희의 인연마저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발을 들이고 7년째 되던 해에 옆집 할머님이 결국 돌아가고 마셨습니다. 혼자 잠들다가 돌아가신 할머님의 마지막을 확인한 것도 다름 아닌 저였어요. 며칠간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으시고 조용하다 싶어 걱정되는 마음에 대문을 두들겼는데도 안에서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휴대폰이 없으신 할머님이시라 집 전화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도 수십 통째 받지 않으셨죠. 그제서야 저는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란 저는 곧바로 경찰을 불렀고 경찰과 소방관들이 출동해 할머니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된 집안은 이미 아무 기척도 없이 싸늘하고 묘한 흔적만 남아있었습니다.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곧바로 할머님의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뒤로 주무시다 돌아가신 할머님의 시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에 자리에 주저앉게 된 제가 되려 소방관들의 부축을 받아야만 했죠. 할머님을 처음 배웠을 때부터 연세가 있으셨으니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는 않다 생각했었지만 설마 그런 날이 정말 올 줄은 몰랐나 봅니다. 그렇게 할머님은 고독사로 돌아가셨고 제가 며칠 만에 신고를 한 탓에 일주일을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조금만 지났으면 시신이 많이 상했을 텐데 그나마 다행이었죠. 저는 홀로 할머님의 죽음을 추모하며 할머니의 장례식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동안 연 끊고 지내던 자식들이라고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장례는 당연히 치를 거라 생각했거든요.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시게 한 할머님 자식들에게 원망은 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찾아가서 할머님 얘기라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얼마 뒤 경찰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김영재 할머님 말이에요. 자녀분들에게 연락해봤는데 아무도 모셔가겠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장례 치를 생각도 없으신지 시신 인계를 포기하신다고 하시네요. 예? 자식들이 아무도 안 찾아왔다고요?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라고 해도 포기하면 어쩔 수 없어요. 모셔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이대로 무연고자 처리되셔서 세금으로 화장되실 겁니다. 그리고 납골당에 얼마간 있다가 영영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유골마저 폐기되는 거죠. 보통 노숙자들이나 독거노인들 중에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자식이 둘인데도 이러는 건 좀 드물긴 하네요. 자식들이 모두 할머니를 외면했다는 소식에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무정한 자식이라 그래도 어떻게들 그럴 수 있는지 고아인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아무도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무연고자 처리된다는 말에 저는 제 사비로 할머님의 장례를 치러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저한테는 큰돈이었지만 그동안 할머니에게 얻어먹은 밥값을 생각하면 제가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지켜봐드리는 게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돈으로 빈소를 차리고 자식들 대신 상주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 혼자 조촐하게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맞을 사람 하나 없는 장례식장이 어찌나 쓸쓸하던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비어있는 빈소인 줄 알고 힐끔거릴 정도였어요. 돈이 없어서 일손 도울 사람은 차마 못 불렀는데
안 부르길 차라리 다행이었다 싶었죠. 찾는 자식 하나 없이 쓸쓸하게 사시는 줄은 진작 알았지만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나 없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할머니가 들고 다니시던 전화번호부에 적혀있던 모든 연락처로 장례 문자를 보냈는데도 주변에서 가까이 지내시던 몇몇 할머님들 빼고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할머님을 찾아온 손님으로 보기에는 영 어울리지 않는 정갈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보지 못했던 자식분이신가 싶었지만 개인적인 친분보다는 격식을 차리는 느낌에 그건 아닌 것 같다 싶었어요. 그래도 할머니 마지막 가는 길 한 분이라도 더 찾아와 주신 것에 감사했던 저는 그분이 누구시던 간에 상주로서 감사히 맞아드렸습니다. 그분은 할머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명복을 빌어주신 뒤 저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신지 물어볼까 하던 찰나 그쪽에서 먼저 저를 알아보시더군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그쪽이 이현범 씨죠? 드릴 말씀이 있으니 저 좀 따로 보시죠. 할머님을 찾아온 손님인 줄만 알고 있었더니 누구시기에 제 이름까지 아시나 싶어 어리둥절했던 저는 놀란 마음에 서둘러 그 남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기를 나누기 전 그 남자는 양복 주머니에서 자기 명함을 한 장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의 명함이었죠. 변호사요? 그쪽이 변호사셨어요? 어쩐지 뭔가 대단한 일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변호사가 할머님을 왜 찾아오셨어요? 제 이름은 어떻게 알고 계시고요? 저는 김영자 할머님의 일을 돕던 변호사입니다. 할머님과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죠. 옛날 얘기를 하려면 좀 길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할머님께 도움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오래전에 가난한 형편의 공부를 포기하려던 제게 큰 도움을 주신 분이 김영자 할머니셨죠. 할머니 덕분에 저는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고 덕분에 이렇게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할머님이 뭘 어떻게 도와주신 거예요? 뭐 저한테처럼 밥이라도 챙겨주셨나요? 사실은 제가 할머님한테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하려고 했던 제가 할머님 덕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죠. 할머니께서 변호사님에게 장학금을 주셨다는 소리가 제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대화하면서 알기로는 옛날이나 나중이나 평생 아끼고만 사시면서 여유 있어 본 적은 없으신 것 같던데 매일 폐지 주우시며 근근히 살아가시던 분이 무슨 돈이 있어서 자식도 아닌 남에게 그런 큰 돈을 해주실 수 있었을까 싶었거든요. 할머니 사정을 모르지 않던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님을 쳐다보자 변호사님도 제 생각을 읽으셨는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태껏 제가 모르고 있던 할머님의 숨겨진 사정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슨 생각이신지 저도 압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셨을 뿐이 무슨 돈이 있어서 남의 학비를 대주셨나 싶으시겠죠? 사실 저도 처음에 할머님을 배웠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겉보기에도 허름한 차림에 돈 한 푼 없어 보이시는 분이 나랑 뭐 다를 게 있는지 제 걱정을 해주시나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저를 위해서 선뜻 큰 돈을 내어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할머님이 타고난 부자라거나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니지만 할머님은 늘 남을 도울 준비가 되신 분이셨어요. 온갖 고생하며 열심히 버는 돈을 저축해뒀다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시는 거죠.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자식들도 받을 것 없다고 연 끊고 사시기에 형편이 어려우신 줄만 알았거든요. 맨날 돈 아끼신다고 가스도 안 쓰시고 옷 한 벌 안 사시던 분이라 젊었을 때도 고생만 많았다고 들었지 할머니가 누굴 도와주셨다는 건 처음 들어봐요. 늘 당신한테는 인색하게 아끼시고
그런 돈들을 차곡차곡 모아 남들을 돕고 사시는 거죠. 그래서 할머님이 자식들도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하셨지만 마음대로 되지는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매번 부모한테 손 벌려서 돈이나 받아가면서 속을 썩이던 모양이더라고요. 자기 부모를 버렸을 때부터 알아봤지만 할머니 자식들은 남보다 못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사고치고 다니면서 부모한테 받아갈 것만 받아가고 그런 부모가 늙고 돈도 없어지니 방치하듯 내버린 거였죠. 근데 사실 김영재 할머님이 평생 가난하게 사신 분이라 남들은 그분이 돈이 없는 줄 알지만 생각보다 꽤 알부자셨어요. 꾸준히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지방에 땅을 사셨는데 그게 개발이 되면서 이득을 보셨죠. 할머님이 알고 보니 알부자였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잠시, 변호사는 제게 서류를 보여주며 더 놀랄만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할머님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대신 그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1년 전쯤 저를 찾아와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당신 친구분이 남을 돕고 싶어 하시는데 혹시 할머님 재산으로 재단 같은 걸 만들 수 있냐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할머님을 도와서 재단을 준비했고 할머님의 전 재산을 미리 처분해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님이 살고 계시던 집도 이미 처분하고 월세로 돌려져 있어서 아마 자식들은 할머님한테 다른 재산이 있었는 줄 모를 겁니다. 이건 저와 현범 씨만 아는 사실이죠. 그렇군요. 근데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해주시는 거죠? 바로 현범 씨가 그 재단의 주인이 되실 거니까요. 할머님이 제게 조건부로 부탁을 하셨습니다. 당신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재단을 양도해달라고 말이에요. 자식들에게는 진작부터 기대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아마 현범 씨가 이렇게 하실 줄 할머님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한테 현범 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게 오늘 제가 현범 씨를 찾아온 이유입니다. 현범 씨도 여유가 있으면 남들을 돕고 싶다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할머님이 여유를 주셨으니 그 꿈을 이뤄보시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그제서야 저는 오래전 할머니와 대화를 했던 일이 기억났습니다. 꿈도 목표도 없이 살던 제게 뭐라고 살고 싶냐 물으셨던 할머님에게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었죠. 그런데 할머님이 그 말을 기억하셨던 건지 평생 안 쓰고 모아만 두셨던 전 재산을 털어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을 제게 남겨주셨네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너무 기적 같은 일이라 얼떨떨하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선물을 받게 된 저는 끝까지 할머님을 잘 보내드리고 제 사비로 납골당에 안치까지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제 꿈을 이루게 되었죠. 할머님에게 큰 선물을 받은 이상 이걸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할머님 뜻대로 단체를 운영하며 사람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벌써 6년째 저는 할머님이 물려주신 재단에서 봉사를 하며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좋은 인연까지 만날 수 있었어요. 같이 봉사를 다니던 마음씨 좋은 여성과 진지한 만남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보잘것없던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는데 덕분에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늘 포기하지 마시고 선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